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디네이터이면서 강북구 재개발 재건축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던 집, 건물을 새로 지어지는 건물, 뭘로 받을 거냐, 얼마짜리를 받을 거냐, 이게 결정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부터 이제 공사를 쭉 하고 나면 준공을 하고 제일 중요한 등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인 이전고시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신 게 조금 흑백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대신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거를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좀 뿌리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곤란해요. 어쨌거나 이게 제가 만든 자료고 서울시에 있는 자료들을 응용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약간 저작권은 있는 겁니다. 예. 아니요. 가져가실 수 있게끔 배포된 건데 지금 그 컬러가 아니시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 촬영은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일단 관리처분 계획이 뭔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받는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저희가 이제 다 허가도 받고 우리 뭐 받을 건지도 다 결정했으니 이제는 이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주를 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가 다 되면 새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들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럼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이 앞에 수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였잖아요. 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그 내용의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지, 도로는 어떻게 지을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준공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준공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구해서 공사 완료에 대한 고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건물이 이제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는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실질 등기,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순서대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란 무엇인가? 앞단에 지난번 수업 때 제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해서 도면을 막 그려가지고 허가를 받는 등의 행위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것대로 이제 건물을 지을 건데 그럼 나는 나 여기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요거의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가 얼만데 여기 아파트 몇 층 몇 호로 갈 거고 그에 따른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아니면 내가 땅이 너무 커서 분담금을 오히려 도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 있는 내용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확정된 계획, 요게 확정된 계획이죠. 요걸로 신축 예정인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그 건물을 대상으로 여기가 이제 이만큼 재개발을 했기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곧 조합원이죠.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배분을 해줄 거고 그거에 따른 분담금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은 저희 맘대로 하진 않겠죠.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시행령,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요 조항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합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들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 업무들을 수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자, 저희가 우선 예전에 이렇게 여기에 공동 빌라, 연립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공사비랑 뭐 현금 청산하시는 분도 있고 세입자 비용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뭐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공사비도 있고 그거를 다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거는 얼마짜리야? 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선 선정 요청을 조합해서 자치구로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여기 답이 있었는데. 뭐 한 다음에 저희가 관리 처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서 확정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사 선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치예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라고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조합에서 자치구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입찰을 해요. 그냥 뭐 아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야 이거 공정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하고 짰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란 말이야. 공정하게.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슈화 됐던 거여서 그 언젠가부터 감정평가사가 예전에는 한참 전에는 조합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조합장하고 뭐 잘 아는 감정평가사를 데려와서 뭐 조합장 많이 받고 뭐 조합에 아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높게 해주고 누구는 낮게 해주고 막 이랬다더라. 막 이런 카더라 소문들이 엄청 나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딱 일정 자격이 되는 감정평가 법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평가사들이 있고 거기서 자치구에서 선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입찰 가격은 얼마고 뭐 감정평가사의 평가사들이 이 누가 할 거고 그분들의 경력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페널티 뭔가 징계를 받은 게 없는지 막 이런 기타 등등을 막 다 살펴보고 아 여기를 선정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게 두 군데를 선정해요. 한 군데다 하면 뭔지 걔는 걔 생각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요. 예. 그래서 두 개를 이쪽 생각은 어떻고 저쪽 생각은 어떤지 이제 검증을 서로 크로스할 수 있게 크로스 검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곳을 선정합니다. 이 두 곳을 선정해주면 구청과 조합과 감평사가 3자 계약을 하세요. 3자 계약. 예. 왜 3자 계약을 하냐? 예전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선정을 해주고 계약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계약하는 것까지는 하죠. 근데 조합이 감평사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감평사가 돈을 빨리 잘 받기 위해서 자꾸 조합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누구 계약을 체결하면 야, 돈 주는 거는 조합이 관여하지 마. 내가 받아놨다가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비를 조합해서 자치구에다가 우선 예치를 합니다. 대충 입찰할 때 여기 어느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법정 수수료가 얼마니까 이만큼 해서 적어 냅니다. 라고 해서 내면 그 비용을 우선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요. 여기서 할 때 종전은 원래 갖고 있던 거. 종후는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다 하고 나면 평가 금액이라는 게 다 합쳐서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수수료를 곱한 거를 갖고
예치했던 비용하고 비교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처음에 할 때 그거보다 덜 나와서 더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일단. 자, 이렇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이걸 토대로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요 종전과 종후 감정평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네가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가 면적이 좀 작으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빠른데 재개발하는 거 보시면 엄청 동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평사들이 현장도 다 보시고 그걸 다 서류들도 다 확인하시면서 감정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전평가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질 건물도 다 호별로 다 보면서 동별로 다 보면서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 조합원들이 목 빠지게 분양 신청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종전평가만 먼저 하면 요거를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을게 우선 종전평가만 하면 그거를 조합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종전 감정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그거를 조합원분들한테 이제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은 법에서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30일 동안 고민을 잘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너무 조합원이 많거나 조합 현장별로 뭐 해외에 가신 분들이 많거나 뭐 이런 저런 사정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딱 1회에 한정해서 20일 연장 가능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예 몰라서 이제 질문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이 감정평가는 이때 하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나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세금 부과 받으실 때 개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 이런 걸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변하고 천년만년 있나요? 매년 바뀌시죠? 그러면 이 평가한 거는 언제 기준으로 해요? 이때? 네, 맞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저희가 재개발은 굉장히 사업이 크고 사업을 같이 하시는 조합원들도 엄청 많고 하시니까 사업 기간 그리고 절차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업 기간이 따닥따닥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제가 사업시행 인가 받고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요 단계별 기간이 최소 뭐 1년부터 2년, 3년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내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게 한 5년 됐어요. 현실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됐어요. 막 조합에 뭐 우선 일이 있고 뭐 이래저래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나는 현실적으로 치면 가격이 높은데 과거로 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하였거나 평가하는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놓으면 다 똑같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요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시행 인가 최초 처음으로 받은 날 변경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대충 우리가 예전에는 30평대가 분양이 잘 된대. 그래서 30평형대로 막 일반 분양분을 채웠어요. 근데 요즘은 소형 평형이 잘 된대.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야겠어. 세대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분양 수입도 많이 늘어서 우리 분담금도 좀 낮출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설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처분인가를 안 가고도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변경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할 때 이 인가일은 최초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택수가 막 들쑥날쑥해졌어요. 갑자기 줄었거나 막 늘거나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받은 날짜로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재산의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분양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감정평가는 기준일이 최초 사업 시행 인가일이고,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증감이 발생하면 변경 인가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원칙적인 건 최초 인가일입니다.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예. 그거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그 금액을 통지를 받고 분양 신청 공고를 하게 되면 분양 신청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요 30일 이내. 그러면 30일 이내에 내가 판단을 했는데 난 이 지역이 너무 좋아. 이 동네가.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재산 가치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막 분양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여기 말고 그냥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갈래. 그럼 분양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양 신청 기간에는 분양 신청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으로 갈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내가 했다가 막 저기 식구들이나 주변한테 막 알아봤더니 야, 이거 빨리 팔고 저기에 좀 더 투자가 괜찮거나 아니면 저쪽 동네가 집값도 뭐 비슷하면서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여기 재개발돼도 여기 안 있고 싶어. 그러면 분양 신청했던 걸 철회하실 수 있어요. 나 취소할게요. 근데 언제까지? 요 분양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나 바꿔주세요. 인가 안 받았잖아. 나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은 30일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공고도 뜨고 개별로 우편 안내물도 가시는데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다시 취소하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분양 신청을 했고 누구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분양 신청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분양 신청할 때 통지되는 내용 중에 금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종전 감정평가 금액이 있고요. 하나는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리가액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뭐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종전 감정평가 금액이 내가 투자한 돈이에요. 여기에.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수익이 얼마가 날 거야 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죠. 비례율. 비례율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다. 조합에서 산출해서 비례율이 100%다. 이거는 내가 100원을 내면 그냥 딱 100원어치만 이게 하는 거니까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결국 제로. 원가 낸 거하고 수익이 없어서 그냥 똔똔이다. 100%는. 근데 이게 110%, 120%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20%, 30% 그 숫자만큼 100 이상의 숫자만큼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감정평가한 거에다가 그 비례율을 합산한 금액이 나의 전체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가치 통지가 되세요. 그러면 그 금액 갖고 분양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사업이 흐지부지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공사비는 많이 지금 널뛰기를 해서 막 올라갔고 분양가는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가 또 주변에 일반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 것의 물건은 가격이 떨어졌고 내가 공사비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깎이겠죠. 그러니까 100 이하로도 막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비례율이 그때 시작할 때는 100에서 조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래 우리 지역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최근에 그게 막 반토막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심한 데는 처음에 100이 안 되긴 했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조금씩은 내기로 합의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80% 떨어지고 심지어는 40%대까지 막 이렇게 떨어져서 사업을 이제 못 해. 그래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이사도 못 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요즘은 좀 발생을 합니다. 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일단 공사비가 최근에 널뛰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심각한 현장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분양 신청하고 내 비례율이랑 해가지고 내가 분양 신청한 거 갖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원래 이제 조합원들의 리스트가 쭉 원래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몇 번지의 토지, 건물, 면적이 각각 얼마고 용도가 뭐였고 그러면 종전 감정평가액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종우가 새로 지어질 건물이잖아요. 그거에 몇 평형대 아파트, 몇 평형대 아파트가 이게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동호수 배정은 지금 못하지만 일단은 막 거기다 쓰는 거예요. 누구는 25평형대 신청하신 분 쭉 쓰고 그 다음에 누구는 30평대 쭉 적으시고 뭐 누구는 열 몇 평짜리 쭉 적고 그렇게 해서 우선 정리를 하는데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평형대가 한 20평형대가 좋아. 내가 그거 받아도 그게 훨씬 거래가 잘 돼서 가격이 30평형보다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민분들도 조합원분들도 막 그 평형대로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에서 경합이 붙죠. 예를 들어서 25평형대가 인기가 많은데 그게 지어지는 게 뭐 150채밖에 안 돼요. 근데 신청한 주민분들이 한 300명 돼요. 그럼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조합원 안에서도. 그러면 그게 권리가의 순으로 쫙 매겨져서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정리하는 작업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는 이게 재건축이면 당연히 다 아파트하고 땅의 지분이 세트로 돼 있어서 땅만 갖고 있는 분, 건물만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나뉠 수가 없는데 재개발은 땅을 한 평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도로처럼 보였는데 그게 사유지였던 거죠. 그게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봤더니 누구는 3평 갖고 있고 누구는 1평 갖고 있고 누구는 20평 갖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평 가진 분이 아파트를 가져가신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조합원하고 비교할 때 약간 배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1평을 산 다음에 나 아파트 한 채를 받겠다. 난 돈 많아, 현찰. 그러니까 나는 평가 금액은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 한 5억 내고 사. 그러면 누구나 돈 다 끌어다가 다 아파트 산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분양 신청을 해도 그런 자격이 안 되신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배정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생깁니다. 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 다 수립된 내용을 주민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람하고 총회를 하면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법에 공람 및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는 따로 없어요. 공람을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는 건 널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알려드리고 와서 확인하세요. 그걸 하는 거고 총회는 뭐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에다가 받읍시다. 땅땅땅 결의해가지고 구청에 접수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람을 하고 총회를 할 수도 있고요. 총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공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따로 있잖아요. 서울시만 유일하게 있었던 게 사전협의체입니다. 사전협의체. 사전에 협의를 해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하실까요? 용산역 앞에 재개발을 하다가 거기 이제 원래 상가 주인분들하고 막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막로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넣습니다. 사전에 최소한의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지금 관리 처분을 하면서 당신은 이사를 갈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협의를 좀 진행을 해라 라고 해서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요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크게 소유자분들은 분양 신청을 한 분과 안 한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신 분들이나 분양 신청을 했다가 내가 취소를 했거나 하신 분들은 결국은 돈으로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랑 협상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를 협의하는 요 협의체에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도 있고 주거 세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당신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 세입자는 당신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치구청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요 총회하기 전까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3번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꼭 합의를 보라는 건 아니고 모아놓고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우리랑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소유,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조합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어느 절차쯤 가고 있는지, 내가 이사는 언제 갈 거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아실 수가 있는데 세입자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재개발되고 있는데 관심이 여기에 안 살고 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사전에 고지하고 이제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예, 충분히 만나서 하는 장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분양 신청이 끝나면 협의체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막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이런 데 이제 그룹별로 모아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그 총회하기 전까지 일정을 보고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뭐 얘기들이 좀 전달이 잘 됐다거나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현장은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그럭저럭 그래도 크게 지장 없이,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라는 건 약간 상대적인 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건. 근데 어찌하였거나 이거는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기준은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다 끝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서류들을 쫙 봅니다.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일단 관리처분 계획서상에 이게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가 맞나 틀리나 이것도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주민총회, 그러니까 조합에서 총회에서 의결이 잘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절차들이 요 순서대로 잘 절차들이 이행이 됐는지, 이 법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절차의 유효성, 이게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거를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요런 절차를 제대로 기간 안에 잘 했느냐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총회를 정말 잘 했느냐. 그러면 총회 사전에 통지할 내용들을 조합원들한테 잘 통지했느냐. 그 다음에 총회를 할 때 참석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그거를 정말 잘 준수했느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걸 만약에 절차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잘못됐거나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이제 거수도 하시고 서명결의서도 주고 하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숫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미달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관리처분 인가 받은 거를 항상 조합 편에서 같이 의견을 같이 하시는 주민분도 있지만 항상 또 존재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같이 존재하죠. 그쪽에서 이걸 갖고 인가 이거 무효다
인가 취소시켜달라. 이런 소송들을 많이 걸거든요. 그러면 법상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절차와 그 다음에 총회를 기준에 맞게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제 분담금 얼마 내고 우리 아파트 이제 몇 평형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자, 이제 조합에서 이제 막 프랜카드를 이제 현수막을 막 붙이시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주하세요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주를 할 때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 대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사할 때 뭔가 보상을 주도록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만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만 법에서 내가 가정 집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집에 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사를 나갈 때 이사비도 줘라. 그 다음에 집이 없는 분들은 뭐 임대 아파트를 뭐 이렇게 줘라. 뭐 기타 등등의 요건들이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세입자. 상가세입자는 영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을 여기를 내가 장사라는 게 뭐 텐트 치듯이 하루아침에 여기 뚝딱 지어가지고 장사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점포를 얻고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그 터를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에 실질적 손해가 온다. 그래서 그 영업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네. 손실보상을 어떻게 하냐? 감정평가를 해서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감정평가도 하고 우리 집이 몇 평인데 몇 명이 살고 있어서 뭐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얼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주 협의를 해서 이주 언제 할 거니까 요때까지 나 보상금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주를 나가시는 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 이 돈 갖고 나 이사 못해. 버티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명도 소송. 이사 나가라. 명도 소송을 하는 겁니다. 명도 소송. 그러면 법원에서 재개발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이사를 나가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럼 이게 판결을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사례가 있냐? 이사 나가는 거에 있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거는 같아요. 재개발은 어차피 법적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금액으로 받긴 하는데 명도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이주를 거부한 거고 이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분은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아마 소위 집달관 해가지고 법원에서 나와서 강제로 막 짐 빼고 이런 거 있죠. 강제 이주라고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통용해서 쓰시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해서 명도 소송을 한다 해서 또 다 강제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제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나가주시죠. 그러면 이제 협의해서 좀 나가시는 분도 있고 결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나간다. 그러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강제 집행을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철거공사에 동절기 12월에서 2월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강제로 이주를 할 때는 12월에서 2월 극도로 추운 겨울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제 집행해서 내보낸다는 얘기는 이사할 곳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안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사할 곳이 없는 분들인데 길바닥에다 내몰았다. 그러면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름에 내보내는 건 그나마 난데 겨울에 내보내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절기에는 강제 이주와 철거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철거 공사하는 것도 이주가 협의가 돼서 이주들을 하면
철거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 모 건설사가 철거를 하다가 철거를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전에도 실은 있었어요. 그렇게 대규모의 사건, 사고가 없었을 뿐인데 자잘하게는 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라는 게 철거예요, 철거. 철거도 너네 어떻게 잘 할 건지 계획서를 갖고 와.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줍니다. 아, 철거 계획이 안전하게 사람도 잘 배치하고 철거 공사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전하게 철거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내용을 다 전문가들이 보고 철거 심의를 하고 우리 집 지을 때도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대로 이제 우리 사람이랑 어떻게 다 하고 저기 그 인력들 다 수급을 해서 장비도 이렇게 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할 때도 감리라는 게 있어요. 감리. 철거 저거 이 심의하고 나서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대로 잘 하는지 철거를 감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저희가 채용했고 해서 자, 우리 이제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고 신고나 허가를 합니다. 예. 그럼 구청에서 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가 다 됐다. 그러면 철거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땅은 있지만 위에 건물 같은 거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서류 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 그거를 이제 없애야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없앱니다. 그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주와 철거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영역부터는 거의 시공사,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이런 데가 주가 돼서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굴토심의 등 착공 인허가 진행한다는 거는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가 앞단에도 여기 보면 철거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심의를 받거나 뭐 이런 거 한다 했잖아요. 굴토는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 거. 땅을 그냥 대책 없이 막 파면 저희 모래, 흙 같은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모래를 이렇게 있으면 그걸 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래가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사를 하면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 안 하는 옆에 있는 땅들이 땅이 흙이 자꾸 쏠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데들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깔아앉거나 어디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하게 어떻게 땅을 팔지에 대한 것도 심의를 받는 게 굴토심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가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착공신고 준비를 해요. 요때 조합에서는 감리자 선정 요청을 구청에다 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도면대로 잘 짓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감리자예요. 그래서 일정 세대수 이상이 되면 감리자를 구청에서 선정해 줍니다. 왜? 앞에 감정평가 하듯이 내가 집 짓는데 내가 고용을 했다. 그러면 말을 너무 잘 듣겠죠. 근데 감리자를 어쨌거나 선정할 때만이라도 돈은 조합에서 주긴 하는데 선정만이라도 구청에서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그게 법에 있어요. 예. 300세대 이상이에요. 300세대 이상. 예.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면. 이것까지 다 해서 착공신고를 구청에다가 내면 착공신고 처리를 구청에서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와 관련이고 우리 조합원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일반 분양, 공동주택 분양 승인 및 비주거, 상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분양할 때는 분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양 승인, 아파트가 아닌 시설은 분양 신고입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한다는 거는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를
분양할 거라고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조합원 아파트는 그 다음에 시에다 줄 그 공공주택은 빼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 요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고, 동호수 추첨을 하면 조합원 분들이 각자 몇 동 몇 호로 갈지 쫙 정해주고, 공공주택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쭉 이제 나와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해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여긴 아니죠.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4개 구만 있습니다. 그 4개 구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네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진짜 돈 있는 사람만 같이 모여 살고 없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가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하는데, 토지는 감정평가를 하고요. 건물은 표준건축비라고 고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서 우리 이제 마감재 뭐를 쓰고만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감정평가사나 전문가들이 좀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심의가 아닌 서초, 송파, 강남, 용산을 제외한 구, 강북도 이제 마찬가지죠.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시세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반 분양을 얼마 전에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신축급에 끼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라든가, 이거를 고려해서 일반 분양가를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좀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네 4개 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이 4개 구는 심사를 해준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 가격보다 막 너무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까지 끝나면 비로소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승인이나 그 다음에 그 분양 신고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요거 분양 승인을 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이제 분양 공고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 공고문이 저기에 들어가요. 그것도 구청에서 다 보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양 계약서도 들어갑니다. 네. 그 승인을 받은 구청에서 내용 다 보고 문제가 없어요 하는 거를 이제 일반 분양할 때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모집 공고도 하고, 모집 공고를 해서 청약하고 당첨자 발표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도 그걸로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착공신고하고 일반 분양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반 분양은 착공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일반 분양자라 생각하시면, 내가 분양을 받는데 내 아파트가 언제 들어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신고를 해놓고 언제까지 입주한다라는 그 기간이 나와야 되려면 구청에서는 일단은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언제쯤 공정표를 제출하거든요. 언제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모집 공고를 내야 되니까 착공 신고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이나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도 포함입니다. 소유자나 세입자, 주거 세입자 또는 상가 세입자가 대상이 되고, 언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언제부터 개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 정비구역 안에서 밖으로 가야 됩니다. 간혹 세입자분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어디까지 재개발을 하는지 모르시고 있다가 나는 이사를 한다고 갔는데 구역 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은 구역 밖으로 가야 되는데 왜 구역 내에 있냐? 그러면 그분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구역 밖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 세입자분이 재개발을 할 것 같아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그 구역 안에서 이사를 하셨어요. 모르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진짜로 이제 이주하라고 나왔는데 가봤더니 당신은 우리가 딱히 너한테 이주하라고 안 했는데 네가 갔잖아. 그 구역 내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전입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나는 안 된다. 돈을 줘라.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러 대시잖아요. 그거 모르고 발생한 건데 그것 때문에 돈을 여러 번 지불을 하거나 법적 대상이 아닌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조합원분들 분담금으로 나가는 건데 조합원분들이 또 가만 계세요?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근데 또 안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뭐 이사비를 예를 들어서 한 200~300만 원이면 갈 걸 소송하고 집달관 갖다가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조합에서는 계속 주민분들 조합원한테 설득을 합니다. 더 커, 그 돈이. 어떻게 할까요? 돈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근데 그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뭐 난리가 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기본입니다. 주거 세입자, 주거 소유자, 상가 세입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반드시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셔야 된다. 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법에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저희가 지금 요 단계를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설명드렸고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있었어요. 요때도 현장 조사를 대충 하면서 세입자 주거 대책. 여기 보시면 세입자 주거 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세입자는 얼추 몇 명쯤이다 라고 파악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되면 어떤 식의 보상을 하겠다. 그게 이제 법적 내용인 거죠. 이런 식의 보상을 하겠다. 1차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는 좀 더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통해서 세입자가 어떤 세입자들인지 실태 조사를 또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하시는 조합원분들한테는 얻을 수가 없어요. 세입자 정보를. 그래서 이것도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도 사업기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있습니다. 자, 주거하고 이주잖아요. 주거 세입자와 주거가 아닌 세입자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주거하고 이주 대책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법에 여기 보시면 도시정비법, 저희 말하는 재개발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그걸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법 안에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또는 아까 반대하시는 현금청산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데 저희 수용하죠. 강제 수용당한다. 그게 법의 근거가 있어서 실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수용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차로 언제 해야 한다라는 게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셨는데 만약에 계속 보상협의에 대한 걸 거부하고 이주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수용법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재개발 현금 청산 보상 기준입니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자가 누구냐? 아까 분양 신청을 하는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나 취소하신 분, 그게 법으로 이제 철회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 했다가 취소하신 분, 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형평성이나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외자입니다. 제외자.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거는 법상에 있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동호수 이렇게 지정되면서 일반 분양자처럼 조합원 분들도 계약서를 쓰세요. 조합과. 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조합에서 이분은 결국은 분양 신청 계약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고 당연히 내가 몇 동 몇 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담금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확정을 좀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업에 반대를 하거나 분양 신청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여주는 그 시간이 지나서 안 할 뿐이구나. 왜냐면 계약서 체결하라는데 와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안 한다는 얘기는 나 분양 신청 안 받겠다라는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그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그거를 바꿔줄래니 또 이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나머지 조합원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차를 또 한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분양 신청 나 안 할래. 법상에서는 분양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거는 그 기간 안에만 가능하니까 실은 이때 분양 신청을 포기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이분은 그냥 나 현금 받고 나갈래 라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선 조합하고 협의를 해요. 근데 조합이 줄 수 있는 건 다 공평하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조합원분들이 그분 딱하다고 시세로 보상해준다고 그러면 내 분담금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맘대로 조합에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시는 현실적으로 보상받고 나가실 분들이 지금 밖에 시세가 얼만데 내가 지금 이거 받고 나가서 나 집도 못 사. 나 세입자로 전락할 판이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협의를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느냐? 우선 아까 조합원 분양 신청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있고 철회하신 분도 있죠. 네. 그리고 대상이 제외된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요때 1차로 걸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구청에서 협의체 구성한다 했죠. 자, 이 이제부터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 조합하고 요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 협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분양 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도 쭉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받습니다. 그러면 요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 이후에 수용을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요 전에 요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일단 요 화살표 안에 있는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건 법상에서 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물건조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물건조서가 뭐냐면 수용할 대상이 뭐냐. 그러면 누구는 주택 30평에 땅이 35평에 거기에 보니까 나무도 심어져 있고 나무 한 그루도 심어 있고 장독대도 있고 뭐 이렇더라.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측량업자까지 와서 도면을 만들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물건 조서는 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그 안에 뭐뭐뭐 있었다라고 리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데 보상평가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조합에서는 이 사전협의체 운영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시된 금액이 그 전에 감정평가 나온 게 종전 감정평가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때도 보상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이 또 나올 거니까. 요 감정평가사 2명에서 3명은 우선 요 정하는 게 누가 정하냐? 현금 청산 대상 토지 등 소유자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분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또 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한 곳을 추천을 해요. 이렇게 3군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 현금 청산 대상 토지 등 소유자 분들, 그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누가 그냥 뭐 대표로 딱 가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끼리도 합의를 봐서 일정 동의 요건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추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 간에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추천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2에서 3인이라는 건 3명은 다 추천했을 때 현금 청산자, 조합, 서울시가 다 추천했을 때 3명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이 합의를 못 봐서 추천을 못하면 2분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복수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2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내놓으면 2개를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관리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군데를 선정하는 건 2군데가 각자 감정평가 금액을 정해주면 그거를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눠서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가 이제 간평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간평을 받는 거잖아요. 네. 2년 흐른 다음에. 네. 그럼 이 사람들 간평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많이 나와도 종전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만 제로 가는 거잖아요. 예, 받을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 이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실은 그 평가를 하는 날짜는 이 시점이 맞는데 수용을 개시하는 이 시점이 맞긴 해요. 근데 저희가 시세가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갈까요? 재개발할 때 이게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실은 재개발이 되니까 여기 새 동네가 되고 새로운 좋은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감정평가는 개발 그 기대치를 배제해요. 시가 기준이 아니라 물론 거래가를 참고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도 들썩거려, 이 재개발 구역도 들썩거려. 그건 기대이익이잖아요. 기대이익. 그거를 배제하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처럼 올라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시점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럴 경우에는 시점 보정은 들어가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개별 공시지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별 공시지가, 뭐 표준지가,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라고 그래서 이 재개발이 여기만 따로 이렇게 되고 그 주변에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별로 참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에 가서 참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가 평가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받은 게 만약에 300원을 받았다. 먼저 간평을. 예. 그러면 그 옆 동네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간평이 거기는 6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다시 간평을 받는 이 사람들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간평을 받게 되는 거. 그 시세에 맞춰서. 그 감정평가는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어서 딱 그만큼 뛴다 어쩐다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세요. 시점 조정을 해서 앞으로 땡겨가서 예, 지금 예, 감정평가사신가요? 아니 그런 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 먼저 받은 그거는 아, 상관없이.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어쨌거나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제가 평가사가 아니어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고 뭐 어쨌거나 뭐 주변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참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영역은 아니어서 시간을 땡겨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시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녹화 중에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따로 나중에 감정평가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주시는 걸로 구청에서. 예. 받는 기준은 아니구나. 기준은 요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합니다. 예.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돼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합의하신 분하고 얼마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나는 거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면 서울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물건 조사한 거, 감정평가한 거, 보상협의했던 내용들 다 이런 거 기재해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면 다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예. 다시 실시를 하고 그 금액으로 협의가 없어요. 이미 협의가 안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협의가 없고 바로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그냥 보상금 공탁하시고 소유권 가져오세요 라고 판단을 내려주시고 수용재결서라는 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을 그 재개발 현장에 있는 관할 법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날짜가 박혀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 언제까지 요 재결서라는 게 나오고 그 언제까지 수령을 해가시던지 안 해가시면 법원에 공탁할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에 이 서류를 넣고 법원에 비용 그 공탁금도 넣으면 그 날짜로 소유권이 딱 넘어가요. 조합으로. 예. 이렇게 해서 그분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금 청산자뿐만 아니라 영업 세입자도 대상이 됩니다. 수용에 대한 거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영업 입대까지 장사한 내역을 몇 개월치를 달라고 하세요. 평가사님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내면 그걸 거는데 간혹 상가세입자분들이 그거 보통 이제 동네 장사다 보니까 현찰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세금 신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때문에 나 세금 폭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국세청하고 연동되는 게 아니라 실질 장사를 어떻게 정말 수익을 내고 계셨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라서 그거는 어디 이렇게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이걸 다니다 보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현금 청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다가 수용재결이 아닌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내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걸로 판결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판결 금액에 대해서 공탁을 하면 이제 소유권을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단에는 현금 청산자에 대한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세입자. 세입자인데 주거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도 일부는 해당 사항이 있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를 나눠놨고 보상에 대한 것도 주거 이전비 또는 임시 거주시설 또는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근데 칸이 4개죠. 이사비. 요 이사비는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다 이사를 나가시잖아요. 그 이사비는 줍니다. 이사비는 줘요. 그 이사비는 다 동일하게 주는데 주거 이전비냐 임시 거주시냐 임대주택이냐 요것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요건들은 요런 법적인 근거, 대상 기준 아까 그냥 어떻게 살다가 내가 이 구역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안 나가시고 그냥 재개발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사 갈까 그랬는데 구역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거나 내지는 뭐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케이스는 세입자분이 나가셨어요. 정비구역 밖으로.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 통학이나 자기 출퇴근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러고 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계속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럴 경우에 나갔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 기준에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저기 지금 그럼 재개발은 세입자들 보상 이사비가 나옵니까? 네. 예.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가 세입자는 영업 손실액 또는 임시상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임시상가는 보통 잘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장사를 내가 여기서 꾸준히 하고 있다가 다른 데에 점포를 이전을 하면 내가 상가 장사하는 곳을 이전을 하면 거기 가서 준비해서 또 고객을 내 손님을 모으는 시간들이 다 필요하신 거잖아요. 터를 잡으려면. 근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여기 재개발되면 또 들어오세요? 근데 재개발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딴 데 가서 내가 터를 잡고 영업을 계속 잘할 수 있게 해야지. 잠깐 어디 나가서 요 근처에 어디에 우리 임시상가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신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는 저기 이제 중구 세운 많이 아시죠? 세운 상가 막 재개발한다고. 그런 데 시도가 됐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 효율성이 좀 많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영업 손실액을 감정평가를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 지금 모아주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모아주택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이제 조합의 문제니까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주긴 줄 거죠. 뭐 죽기 전에 주든 뭐 나가기 전에 주든. 근데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상황이었겠죠. 예. 네. 그거는 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따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좀.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나 영업 손실액 산정하는 거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에서 있고 언제 줘라라는 거는 안 주면 어떻게 해라. 이거는 법에 없어요. 네. 받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상황인 거고 조합에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융자를 안 해요. 일단은 내가 어쨌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든 재건축 사업을 하든 내 집 펄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서 내 재산을 증식하거나 내가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분들이 돈을 안 내시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조달을 하시잖아요. 시공사한테 대여를 하시든 뭐 어디서 융자를 하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세입자한테 내가 돈을 못 주고 나가라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약간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옛날엔 집을 지으면 무조건 잘 팔린다라는 게 깔려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미분양 된다 또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에 가네 못 가네 이런 거는 불과 코로나 전 버전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변화가 많았고 이제는 조합원들이 비례율이 실제로 나중에 준공할 때 가서 100을 넘는 경우는 정말 희박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 내 돈이 있어야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재산 정식을 앉아서 그냥 하실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단에 뭐든 간에 내가 돈을 부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 재개발 아까 앞에 보면 임시거주 해가지고서는 이 주택자금을 주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재개발 주거세입자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절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 저희 지금 관리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앞단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거를 봤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우선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주민들한테 이제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세입자한테 무주택자십니까? 임대주택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과정이에요. 세입자한테 임대주택 신청 통지서를 보내고 세입자가 조합에다가 저 임대주택 가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합이 이 서류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무주택자인지를 전산검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이 하는 거는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서류 받아다가 구청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조합에다가 막 물어봐요. 나 언제 임대주택 들어가냐, 어디로 가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조합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조합은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번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이 서류를 갖고 무주택자에 대한 거를 다 검색을 해서 현재 이분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1차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를 구청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전산조회를 구청에서 했으니까요. 이때 1차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서 작성, 아까 분양신청 받고 계획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때 요 과정 중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임대주택 대상자 요때 했던 분들도 무주택 확인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한번 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가가 나서 이게 2차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인가를 받고 나서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셔서 집이 없는 건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진짜 집이 없어서 진짜 새빵살이만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해야지. 저기 재산 막 숨겨놓고 막 현금 부자고 막 집을 여기저기에다가 막 해놓으신 분들한테 내 세금으로 왜 국민의 세금으로 왜 주택을 공급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무주택자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또 구청장이 SH에다가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서 또 요걸 확인합니다. 무주택 재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입자들이 이분이 진짜 100%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의 임대 아파트로 가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SH에서 해주는 겁니다. 네. 조합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가운데서 서류 심부름만 하지 조합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내가 동호수도 지정되고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도 해서 뭐 동호수천 뭐 일반 분양도 하고 막 해서 공사를 이제 쭉 진행을 하고 나면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준공을 해야죠. 아파트가 이제 거의 얼추 다 지어져 가요. 그러면 준공 준비를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주축이 돼서 해요. 이 시공사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공사하는 시공사도 있지만 주변에 도로, 공원 같은 거 만드는 데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조합에서 그거를 따로
공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공사들이 준공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공원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거는 다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허가들을 받았잖아요. 이제 인가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런 허가를 다 받았어요. 법대로 설계했는지 각종 심의에서 지적한 것들 다 반영해서 아파트 잘 지었는지 구청에서 최종 확인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당연히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니까 정확하게 기계가 찍어내듯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족하거나 좀 넘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도면들도 있고 면적에 대한 숫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했는데 숫자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추는 거죠. 똑같이. 우리 도면대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오차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오차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경을 순서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준공된 도면을 갖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막 협의를 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앞단에 했으니까 서류 내면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구청은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요. 구청은. 그러면 법에 있는 내용에 요 준공 처리를 하는 게 이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는 15일, 일반 건축물은 7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서 원래는 그거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을 하면 엄청 검사할 게 많죠. 아파트 동수도 많죠. 막 공원, 막 주차장, 막 도로도 막 나있죠. 그거를 그 기간 안에 검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한 현장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 이렇게 공사했어요 하고 미리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협의를 하고 여기 공사가 조금 미진하네. 여기 좀 더 보수해서 하세요. 좀 여긴 더 공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바로 그런 거 공사 조치를 다 해서 다 맞춰놓고 거의 접수를 하고 앞단에서 다 봤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서류로 네, 잘 됐습니다. 예, 도면대로 잘 됐군요. 면적도 맞아요. 뭐 높이도 맞아요.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련된 모든 기관 앞단에 수업할 때 사업시행인가 할 때 뭐 최소한 한 40곳에서 한 60곳 정도까지 관련 부서나 기관이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준공할 때 똑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 검토를 하고 회신 처리가 다 끝나야지 돼요. 그래서 유관부서 협의, 보완조치 다 끝나면 이제 구에서 조합으로 자, 준공 처리가 잘 됐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 단계별 정비구역을 결정하든 조합을 설립을 하든 사업시행인가를 받든 관리처분 계획을 받든 준공을 받든 이게 처리된 게 확정이 되려면 반드시 자치, 여기 강북구는 강북구청 사이트에 구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공사가 완료됐다는 고시가 떠야 합니다. 준공 처리 알림 받았는데 고시가 안 뜨면 효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쨌거나 저희가 등기를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 관련해서는 준공인가 준비해서 이런 사항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세부 절차는. 예, 요거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예. 자, 준공할 때 큰 거 같지만 작은 거 같지만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 입주 전 사전 점검이에요. 공사는 이제 뭐 시공사가 다 공사하고 뭐 했는데 이거는 입주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 분양받으신 아파트
조합원도 분양받은 거고 일반 분양분도 분양받은 거잖아요. 내 아파트 잘 지어졌나 가서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 되실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관리 처분 받고 이것까지는 좋지만 실물을 보고 공사인데 막 벌써 하자가 생겼어. 막 벽지가 들떴거나 타일이 막 어디가 깨졌거나 도어가 락이 잘 안 되거나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점검들 하면서 많이 표시들을 하세요. 이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는데 사전 점검은 반드시 하는 절차예요. 준공하기 전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일반 분양자 모두. 언제 하냐?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인데 이 얘기는 준공하고 이제 입주 개시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준공할 때 이 서류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은 법에서는 45일 전,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이지만 준공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왜 해 이거? 내부 마감 등 직접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부실 시공이 있으면 내가 건물을 인수받기 전에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눈으로 실제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을 하고 또 보수가 잘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입주자 사전 점검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2일 이상밖에 안 돼 있는데 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동짜리다. 그럼 뭐 이틀 안에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엄청 재개발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이 사전 점검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해요. 근데 넉넉하다는 게 뭐 한 일주일 해서 딱 이렇게 정해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동. 그러면 시공사에서 이 사전 점검하는 팀을 따로 꾸립니다. 그래서 그 키 있잖아요. 아파트 도어락 키를 그분들이 들고 같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요. 아니면 아무나 막 들어가서 점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열어주고 그리고 시간을 제약을 두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여러 군데 담당하고 있어서요. 제가 열어드리고 얼마 있다가 올 거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볼 수가 없죠. 약간 그런 운영의 묘를 막 살립니다. 시공사에서는. 왜? 공사는 하고 준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막 다 쫓아다니고 입주 사전 점검하고 조치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준공을 제때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2일 이상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공사하고 조합이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고 빠른 준공 접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재개발을 처음 착공할 때가 있고 준공할 때까지 보통 한 38개월, 40개월 뭐 요 정도? 그러면 3년, 최소 3년 이상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분양할 때 무슨 자재를 쓴다고 다 알려줘요. 모델하우스 가거나 이런 마감재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것도 다 신고하는 거예요. 분양 승인 때. 근데 그 자재가 단종이 되거나 없어졌어요. 회사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슷한 걸로 교체해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체 시공에 대한 것도 다 알려드려야 돼요. 원래 분양 받으신 모든 분들한테. 근데 그 분양 자재가 일단 분양 승인이나 분양 신고 당시에 그 품질 이상의 것을 써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이제 사전 점검을 딱 가셨는데 만약에 뭐가 처음에 나 모델하우스 봤을 때하고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사전 통지 받은 거 있나 보셔야 되고 그게 동급 이상인지도 물어보고 확인도 하셔야 돼요. 왜? 거기서 그 품질 이하로 하면 내 돈 준 거보다 싼 거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사전 방문 통지를 입주자한테 보내요. 그러면 사전 점검 의견을 입주자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거를 시공사한테 주면 그거를 사전 점검 다 이렇게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 요게 입주자 사전 점검이고 만약에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가 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품질 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답니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구청장이 사용검사, 저희는 준공인가라고 하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구성을 하고 진짜 공사가 품질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한다. 점검기간은 사전 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요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전점검도 다 해서 조치공사도 끝나고 해서 준공도 다 받았어요. 공사 완료 고시가 이제 납니다. 자, 구보의 공사 완료 고시를 구청장이 게재를 구보에다 올리면서 사업 시행자에다가 준공인가증, 처리 알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내주시고요. 알림 공문하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준공할 때 뭐뭐뭐를 내야 된다라는 것들도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실직 고지서를 이때 같이 발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이 구보에 내는 거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예. 이거 중복됐네요. 인가증이고 이게 고지서였는데. 예. 자, 드디어 건물은 이제 다 잘 졌습니다. 잘 짓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있던 건물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갖고 계셨었어요. 만약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게 나의 재산이 어떤 유형이고 면적이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었잖아요. 자, 이제 예전에 있던 거는 땅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래 있던 땅이 그 안에 막 국공유지 도로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고 내 집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싹 다 갈아엎고 밖으로 도로도 내고 어딘가에 공원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 각 집마다 갖고 있던 주소, 집원이 있었잖아요. 집원. 이건 아파트 하나의 단지니까 하나의 집원을 갖게끔 다시 다 서류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사업 완료 신고, 준공이 떨어져서 저희가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요 사업 완료 신고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사업이 다 끝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 이 사업 완료 신고는 우리가 보통 하면 뭐 주택과나 아니면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담당하는 과가 원래 담당하는 데인데 요거는 주소, 그 다음에 이런 대장 이런 걸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과, 여기도 부동산 정보과인가요? 네. 부동산 정보과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 토지대장 발급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관리해 주는데 그쪽에다 이거 신고를 하면 거기서 새로운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개별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니라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는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완료 신고를 하면 자, 이제 우리 건축물관리대장도 띄워보면 처음에 거기 소유자가 같이 찍혀요. 요즘에. 그래서 원래는 등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바꾸면 건축물관리대장도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요즘은 통일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건물에 대해서 뭐 몇 동 몇 호가 면적이 얼마고 뭐 전용 면적이 얼마고 뭐 공유 면적이 얼마고 뭐 주차장이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만드는 거를 대장을 만들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이라는 걸 조합해서 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에는 예전에 내가 몇 번지에 토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인게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로 간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면 아까 오차들이 발생을 해서 도면이랑 이런 걸 변경하고 면적들을 이렇게 재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관리처분 계획서에도 면적을 다 바꿔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을 준공면적을 반영해서 변경을 해요. 누구누구 A라는 분이 원래 갖고 있던 게 얼마여서 몇 동 몇 호로 갔는데 그 호수 몇 동 몇 호의 면적, 내 호실의 면적이 이렇게 뭐 0. 몇이 바뀌었다. 그거를 해야지만이 그걸 갖고 이전고시가 뭐 하는 절차다? 등기를 만드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서류가 등기소에 가야 되거든요. 최종 누가 소유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하고 여기서 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 만들어진 거랑 같이 합쳐서 등기소에 내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고시 요청할 때는 요 변경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거를 구청에 갖다 주면 구청은 단순히 그걸 검토는 안 해요, 원래는. 그냥 고시 내달라니까 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등기를 잘못할 수 있어요. 면적이 잘못됐거나 소유자 이름이 한 칸씩 밀려가지고 잘못됐거나 이러면 그대로 요 있는 서류를 그대로 등기소에 가지기 때문에 고시 서류를 구청에서도 그래서 좀 봅니다. 원래는 볼 의무는 없어요. 이전고시는. 조합에서 그냥 내니까 그냥 띄워만 주는 거예요. 구보에. 근데 요게 잘못되면 등기도 잘못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조합에서 최종 서류 확인하고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고시를 하고 고시가 나면 이 이전 고시물과 건축물 관리대장 이 이전 고시문 안에 요 관리처분에 A가 몇 동 몇 호로 갔다. 요거까지 싹 다 합쳐서 등기소에 내면 보존 등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 보존 등기 할 때 조합원 분들은 그 이전 고시문 요 있잖아요. 요 서류 안에 원래 있던 거에서 새로 몇 동 몇 호 이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바로 조합원한테 이전을 등기를 쳐드리고요. 일반 분양 시설들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조합으로 등기가 넘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은 내가 이 아파트를 최종 인수하려면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내든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잔금을 내든 해야 되잖아요. 잔금을 조합에 내야지 일반 분양자한테 개별 소유권 이전하시라고 서류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사업 완료 신고를 하면 각종 대장들을 생성을 하기 시작하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합원분들의 각 동호수의 그 면적들을 다시 한번 다 반영을 해서 이전고시라는 거를 내면 이걸 갖고 드디어 등기소에 등기 작업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분들은 그로써 등기를 시작하게 된다. 예. 요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이전 고시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합에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이전 고시문이라고 고시문 안이 이렇게 양식이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고시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에 이전조서라고 있어요. 뭐 누구는 환지조서라고 하고 누구는 이전조서라고 하고 뭐 입체적 조서라고 그러고 뭐 타이틀들은 뭐 좀 분분하시긴 한데 이전조서라고 해서 A라는 분이 예전에 뭘 갖고 있었고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로 갑니다. 요거. 그리고 그거를 구청장님은 체크를 하고 구보에다가 게재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게 분담금은 언제쯤 되나요? 입주하시면서 이제 정산을 이제 하셔야죠. 네. 그럼 등기가 지금 조합원들한테 지금 등기가 먼저 오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 돈하고 상관없이 이전고시가 되면 등기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인 거는 어쨌거나 정산을 안 하고 등기를 쳐주면 돈을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그건 또 조합에서 압류를 이제 할 수 있기는 해서 예. 그러니까 이 법상에 있는 내용하고 실무적인 건 조금 차이들이 발생한다는 건 좀 아셔야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북구에서 최근에 이전고시한 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검색되는 게 최근 게 2017년? 4년
3년? 제가 아마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전 고시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막 재개발 구역안에 막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뭐 만약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교회 부지도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파트 부지, 그 다음에 상가 부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택지 1, 2 이게 상가 아파트 부지하고 뭐 상가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전고시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뒤에 이걸 다 조합원이 1000명인데 1000명 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별첨으로 해서 구청에 보관돼 있거나 조합에 보관돼 있거나 뭐 이런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구청에서 구보에 이런 식으로 이전고시문을 내주십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어쨌거나 어려운 용어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법도 1년에 몇 번씩 바뀝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 88 대책이 한번 발표되고 나서 그 막 조례를 바꾼다거나 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준비들을 하고 계시면서 국토부에서는 재건축 완화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입법 한다고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이제 도정법이 뭔가는 사업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아마 또 개정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비사업을 이쪽으로 하시는 게 정비사업도 유형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모어타운도 얘기하시지만 이 법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법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시정비법. 이 안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저기 상업지역 저기 막 번화한 동네에서 하는 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뭐 저기 달동네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게 있고 나머지 가로주택, 모어타운 뭐 이런 것들은 또 빈집 소규모법 해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고 거기에 또 따로 명시되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아까 비단 모아타운만 해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유형이 워낙에 많고 그거는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사업 시행 인가하면서 관리처분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니 뭐 이렇게 여기는 절차가 한 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안 맞아. 잘못 알고 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어쨌거나 구청이라든가 뭐 그 유튜브에 떠 있긴 하죠. 각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교육들을 많이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많아요. 그런 거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용어가 일단 익숙해야 되고 법에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 조합원이 아니시고 앞으로 조합을 운영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합 집행부를 조합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분들은 뭔가 투명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계속 숨기면서 자기네 입속 챙기려고 사업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비대위로 가시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모르는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답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는 조합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조합에 물어보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자기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다 주변 분들이 다 이상한 거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합의 집행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하였거나 조합원 분들이 이분이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잘 해주실 것 같아. 그 잘 해주실 것 같아의 의미는 투명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떼줄 거야 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힘들지만 계속 하실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교육 많이 들으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최대한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막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